그날 밤 한양이 떠들썩했다.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한밤중 궁궐 안팎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소 여색에 관심조차 없기로 소문난 왕의 조카 이선 대감이 한 여인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시를 쓴다는 소문이 한양 전체를 뒤덮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대체 누구란 말이오? 왼쪽 뺨에 점이 있고 매와 향이 감도는 선녀 같은 분이라 하옵니다. 저 돌같은 대감마님이 사람 마음을 품으셨다니.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이선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런 여인을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소문의 배후에는 영악하기 짝이 없는 한 여인의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버님, 오늘은 쌀이 한 톨도 없습니다. 한때 삼정승을 배출했던 명문가 이 판서댁의 안채에서 막내딸 연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방 안에는 초라한 누비옷을 입은 아버지가 맥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 판서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3번이나 떨어진 뒤 벗의 보증을 잘못 써서 집안의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한양에서 손꼽히던 명문가가 불과 1년 만에 쪽박을 찬 것입니다. 큰언니는 시집도 못 가고 작은 언니는 병까지 얻으셨는데. 연희는 마당 한편에서 헌옷을 깁고 있는 언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래대라면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가야 할 언니들이었지만 집안이 망하자 혼처는커녕 찾아오는 사람도 끊겼습니다. 체면이 밥 먹여주나. 연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16살 막내딸이지만 머리 하나는 비상했던 연희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다고요. 다음 날 새벽 연희는 오빠의 헌갑과 도포를 몰래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아, 이게 남자로 보이니? 거울 속에는 제법 그럴듯한 양반 도련님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낮은 편이라 남장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이제 시작이야. 연희는 종로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가 시작한 일은 특이했습니다. 바로 연애 상담이었습니다. 날이 마님께서 며칠째 화를 푸시질 않는다고요? 그럼 이렇게 해보십시오. 마님이 좋아하시는 비단을 사되 직접 주지 마시고 큰아씨 편에 보내십시오. 그리고는 모른 척 하시는 겁니다. 오, 그게 무슨 혐의 있어? 사람은 말이죠. 직접 받으면 당연하게 여기지만 돌려서 받으면 마음이 움직이는 법입니다. 마님께서 큰아씨께 아니 이게 어디서 났느냐 물으시면 큰아씨가 아버님이 보내셨다 하겠지요. 그럼 마님께서 겉으론 무심한 척하면서 하며 입가에 미소를 지으실 겁니다. 자네 정말 기막히게 사람 마음을 꿰뚫는구먼. 연희는 사흘 만에 은자 10량을 벌었습니다. 양반과 규수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연희에게는 가족의 생존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야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 가족이 한 달 먹고 살 수 있어. 하지만 한 달 뒤엔 또 굶어야지. 아니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연희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몰락한 가문을 일으켜 세우려면 권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에 가장 빠르게 접근하는 방법은 혼인이야. 그것도 아주 높은 양반과의 혼인.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재산도 없고 인맥도 끊긴 집안의 딸을 누가 탐내겠습니까? 그럼 내가 만들면 되지. 기회를. 연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이 서책방에 새 책이 들어왔다던데. 어느 가을날 오후 연희는 종로의 한 유명한 서책방에 들어섰습니다. 남장을 한 채였습니다. 점원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 도련님 오셨습니까? 명나라에서 새로 들어온 병법서가 있습니다. 연희가 책을 살펴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책방 문이 열리며 위험 있는 기운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주인장, 지난번 주문한 사서 삼경 해설본은 왔는가? 그 목소리에 연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미간이 맑으며
도포를 입은 자태가 그림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품위 있는 말투와 거동을 보니 예사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저분이. 연희는 옆 손님에게 살짝 물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신지 아시오? 모르시오? 저분이 바로 왕의 조카 이선 대감이시오. 문물을 겸비하고 학문이 깊기로 소문났지. 그런데 성격이 너무 고다서 여색에는 관심도 없으시다오. 연희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바로 저 사람이야. 왕족이고 학식이 높고 게다가 여자에 관심이 없다. 완벽해. 보통 사람이라면 여자에 관심이 없으니 포기해야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연희는 달랐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건 아직 제대로 된 여자를 못 만났다는 뜻이지.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한번 마음을 주면 깊게 빠져. 연희는 그 자리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직접 다가가면 안 돼. 명문가 교수도 아닌 몰락한 집안의 딸이라는 게 들통나면 끝이야. 저 사람이 먼저 나를 찾게 만들어야 해. 이선이 책을 고르는 동안 연희는 슬쩍 그의 옆으로 다가가 같은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대목은 주자의 해석이 탁월하지. 연희가 중얼거리자 이선이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 이 젊은 선비가 주작을 아는가? 물론입니다. 경물치지의 핵심은 결국 연희는 아버지에게 배운 학문을 총동원해 짧지만 예리한 논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선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요즘 젊은 선비 중에 이런 견해를 가진 이가 있다니.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저는 연희는 황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급한 일이 생각나서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연희는 황급히 서책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선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기이한 선비로구나. 밖으로 나온 연희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위험했어. 하지만 첫인상은 남겼어. 이제 본격적인 작전을 시작할 때야. 사흘 뒤 한양의 저작거리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소? 궁궐의 어느 고귀한 분이 한 여인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다던데. 그게 무슨 소리요? 글쎄,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아주 신분 높은 분이 길에서 우연히 본 여인을 잊지 못하신다더이다. 연희의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녀는 저작거리에서 알게 된 행상들과 술집 기생들에게 은밀히 돈을 쥐어주며 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너무 구체적이면 거짓말 같고 너무 막연하면 흥미가 없어. 딱 궁금증을 자극할 정도로만 흘려야 해. 일주일 뒤 소문은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왼쪽 뺨에 점이 있고 매화 향이 난다더군. 오호, 그럼 누군지 찾을 수 있겠는데. 그게 알 수가 없대. 신분도 모르고 이름도 모른다나. 연희는 이 소문이 퍼지는 동안 자신의 왼쪽 뺨에 점을 그려넣고 매화향을 몸에 은은하게 배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선이 자주 가는 장소를 미리 파악했습니다. 서책방, 성균관 근처 찻집, 그리고 창경궁 뒤편 산책로. 열흘 뒤 연희는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남장이 아니라 여인의 옷차림이었습니다. 단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초라하지도 않은 청초한 교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선이 매주 가는 서책방 근처 정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매화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저 여인은? 서책방에서 나온 이선의 수행원이 연희를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니, 저 여인의 뺨에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향기. 이선은 슬쩍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멈칫했습니다. 저 여인. 연희는 책에 집중한 척하며 전혀 이선을 의식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신경 쓰이게 만들었습니다. 대감마님 가시지요. 수행원의 재촉에 이선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고개가 뒤로 돌아갔습니다. 연희는 이선이 떠난 뒤에야 책을 덮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단계 성공. 이제 2단계야.
이선은 그날 밤 이상하게도 그 여인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 나는 저 여인이 신경 쓰이는가? 평생 여색을 멀리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청초한 여인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혹시 소문의 주인공이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런 황당한 소문이 사실일 리 없어. 하지만 소문은 계속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궁궐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어느 여인 때문에 밤마다 시를 쓰신다던데요. 뭐? 내가 언제? 이선은 황당해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연기하시는 거 아니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 내가 정말 그런 적이 없다니까. 하지만 소문은 이미 한양 전체에 퍼진 뒤였습니다. 심지어 궁궐의 대왕대비마마까지 이 소문을 들으셨습니다. 우리 손자가 드디어 사람 구실을 하는구나. 그 여인이 누구냐? 어서 데려오너라. 마마 그게. 이선은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한편 연희는 2단계를 실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선이 자주 가는 찻집에 나타났습니다. 아가씨, 주문하시겠습니까? 매화차 한 잔 주세요. 연희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이선이 찻집에 들어왔습니다. 저 여인. 이선은 연희를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지난번 정자에서 본 그 여인이었습니다. 우연인가? 하지만 연희는 이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식하지 않는 척했습니다. 이선은 자리에 앉아 차를 주문했지만 자꾸만 연희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저 여인은 대체 무슨 책을 읽고 있는가? 연희가 읽고 있던 책은 열려전이었습니다. 이선은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요즘 여인들이 저런 책을 읽다니. 그때 연희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옛날 여인들은 지조가 있었는데 요즘 세상은 왜 이리 각박한지. 그 중얼거림이 이선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선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 여인 단순히 얼굴만 아름다운 게 아니구나. 마음씨도. 이선이 다가가려던 순간 연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계산을 하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또 놓쳤구나. 이선은 답답한 마음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장, 방금 나간 저 여인을 아시오? 아니요. 처음 보는 분인데요. 손님도 저 아가씨를 찾으시는 겁니까? 아니 그게. 이선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닷새 뒤 연희는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결정타를 날릴 때야. 단순히 보기만 해서는 안 돼. 대화가 필요해. 그녀는 이선이 매달 초하루에 창경궁 뒤편 산책로를 걷는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거야. 초하루 아침 연희는 그 산책로에 나타났습니다. 일부러 책을 들고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이선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저 여인이. 이선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아니 설령 우연이라 해도. 나는 저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 이선이 다가가려던 순간 연희가 갑자기 발을 헛디뎠습니다. 앗! 책이 바닥에 떨어지고 연희가 비틀거렸습니다. 이선은 반사적으로 달려가 연희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아, 감사합니다. 연희는 고개를 들어 이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대감마님이십니까? 아시오? 한양에 사는 사람이 대감마님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실례를 범했습니다. 연희는 황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선은 바닥에 떨어진 책을 주워 건넸습니다. 열려전을 읽으시는군요. 아, 예. 부끄럽지만 배움이 짧아서 이런 책이라도 읽으려 합니다. 배움이 짧다니요? 찻집에서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예사롭지 않던데요. 연희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혹시 저를 보셨습니까? 예, 우연히 몇 번 뵙게 됐습니다.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성함이? 연이라고 합니다. 연희. 아름다운 이름이십니다. 혹시 어느 대 교수이신지? 연희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판서 댁입니다만. 지금은 몰락하여 변변치 못합니다.
이판서? 혹시 예전에 삼정승을 배출하셨다는 그 댁입니까? 예. 하지만 지금은 옛말입니다. 연희의 눈가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처지가 서글펐으니까요. 이선은 그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몰락했다 해도 배움과 품성은 감출 수 없는 법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문을 놓지 않으시는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들어 이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감마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과분합니다. 실례지만 다음에 또 이 산책로에서 뵐 수 있을까요? 연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요? 예. 마침 학문에 대해 나눌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럼. 감히 다음 주 초하루에 이곳에 나오겠습니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이선이 떠나고 연희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성공이야. 드디어 관계가 시작됐어. 하지만 연희의 계획에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소문이 너무 커진 것입니다. 이제는 왕실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대왕 대비마마께서 직접 이선을 불러들이셨습니다. 이선아,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그 여인이 누구냐? 마마, 그 소문은? 어서 데려오너라. 내가 직접 보마. 마마, 하지만 그 소문은 근거가 없는. 내가 몇 번씩이나 그 여인을 찾아다녔다며? 이 할미를 속이려 드느냐? 이선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자신도 모르게 연희를 찾아다녔으니까요. 소문의 출처를 찾아야겠군. 이선은 명을 내렸습니다. 한양에 퍼진 소문의 근원지를 찾아라. 며칠 뒤 이선의 수하들은 소문의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소문이 종로 저작거리의 한 연애 상담사에게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 상담사가 누구냐?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남장을 한 젊은이라고 합니다. 남장? 이선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직접 저작거리로 나갔습니다. 저기 저 사람이 그 연애 상담사요. 수아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남장을 한 연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나리. 마님께 화를 푸시게 하려면. 연희가 손님과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선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 목소리. 설마? 이선은 연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연희 낭자? 연희는 돌아보다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대감마님.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오? 연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남장을 벗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감마님.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소? 예. 제가 그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선의 수하들이 연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대감마님, 이 여인을 관하로 끌고 가겠습니다. 잠깐. 이선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먼저 이유를 듣겠소. 왜 그런 짓을 했소? 연희는 고개를 들어 이선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문을 살린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단 말이오? 소문은 제가 냈으나 대감마님의 마음을 흔든 것은 제 진심입니다.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몰락한 집안의 딸입니다. 굶주리는 식구들을 보며 병 들어가는 언니를 보며 체면만 차리다 죽을 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들, 제가 했던 말들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단지 대감마님께서 저를 알아보시도록 기회를 만든 것뿐입니다. 기회를 만들었다고? 사람을 속인 것이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대감마님.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저는 몰락한 집안의 딸입니다. 저희 가문을 살려주세요 라고 했다면 대감마님께서 저를 거들떠 보셨겠습니까? 이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나라의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의 백성을 보게 하려는 제 지혜가 어찌 죄가 됩니까? 연희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가씨 말도 맞는 말 같은데. 그래, 양반들이 우릴 언제 봐줬나. 이선은 복잡한 표정으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일어나시오. 이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 일어나라 하였소. 연희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이선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머리가 피상하다는 것은 인정하겠소. 하지만 죄송합니다.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소. 이선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심 또한 느껴졌소. 가문을 위한 그 절박함, 그리고 그 와중에도 학문을 놓지 않았던 그 마음. 연희는 고개를 들어 이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평생 여색을 멀리했소. 여인들의 교태와 아첨이 싫었기 때문이요. 하지만 당신은 달랐소. 대감마님. 당신은 교태를 부리는 대신 지혜를 썼고 아첨하는 대신 진심을 보였소. 비록 그 시작은 소문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당신의 모습은 거짓이 아니었소. 이선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진심이요?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감마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대감마님의 학식과 인품을 알게 되며 진심으로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 말을 믿어도 되겠소? 믿지 못하시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감마님께 진심입니다. 이선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소. 나도 당신을 믿어보겠소. 정말이십니까? 하지만 조건이 있소. 이선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지혜를 나라를 위해 써주시오. 단순히 가문을 일으키는데 그치지 말고 백성을 위해 그 머리를 굴려주시오. 연희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날 연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궁궐에 입궐했습니다. 며칠 뒤 이선은 연희에게 시험을 주었습니다. 요즘 한양에 큰 문제가 하나 있소. 간사한 상인들이 쌀과 소금을 매점매석하여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소. 이를 해결할 묘책이 있겠소? 연희는 하루 동안 고민한 뒤 이선을 찾아갔습니다. 대감마님, 방법을 찾았습니다. 말해보시오. 매점매석을 하는 상인들은 가격이 오를 때까지 물건을 숨겨둡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소문을 내면 어떻겠습니까? 가격이 폭락한다는 소문을? 예. 예를 들어 왕실에서 중국 상인들과 계약하여 엄청난 양의 쌀을 들여올 예정이라는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럼 매점매석 상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선의 눈이 빛났습니다.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황급히 내다 팔겠군. 맞습니다. 그들이 쌀을 시장에 쏟아내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백성들은 싸게 쌀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때 진짜로 관에서 비축해둔 쌀을 조금씩 풀면 가격이 안정됩니다. 매점매석 상인들은 손해를 보고 백성들은 혜택을 입는 거지요. 이선은 감탄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훌륭하오. 당신의 지혜는 정말 예사롭지 않소. 연희의 계략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한 달 뒤 쌀값은 안정되었고 간사한 상인들은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왕실에서는 이선의 공을 크게 치하했습니다. 이선, 그대가 어찌 이런 묘책을 생각해냈느냐? 황송하옵니다만 이는 제 공이 아니라 한 여인의 지혜입니다. 여인, 누구를 말하는가? 연이라는 여인이옵니다. 신이 혼인을 청하고 싶은 여인입니다. 정가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 소문의 주인공이냐? 예, 그렇습니다. 소문을 듣자 하니 꽤나 영악한 여인이라던데. 영악하다기보다는 지혜롭습니다, 전하. 그 여인은 몰락한 가문의 딸로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여준 지혜와 용기는 보통 여인이 따라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그 여인을 직접 보고 싶구나. 내일 입궐하게 하여라. 이튿날 연희는 궁궐로 입궐했습니다. 전하, 연이라는 여인이 들어서 사옵니다. 들라 하여라. 연희는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천민연희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고개를 들어라. 연희가 고개를 들자 왕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소문대로 청초한 모습이로구나. 그런데 내가 소문을 퍼뜨렸다는 게 사실이냐? 예, 전하. 죄송하옵니다. 죄송하다고. 그럼 잘못했다고 생각하느냐? 연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방법은 옳지 못했으나 뜻은 간절했습니다. 뜻이 간절하면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말이냐? 아니옵니다. 하지만 세상은 가난하고 약한 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속 말해보아. 저는 몰락한 집안의 딸로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재산도 인맥도 심지어 미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머리 하나는 있었습니다. 그 머리로 소문을 만들고 기회를 만들고 결국 대감마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선희에게 접근한 것이냐?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대감마님의 인품과 학식을 알게 되며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이선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선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신은 이 여인과 혼인하고 싶사옵니다. 좋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왕은 연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 지혜를 백성을 위해 쓰겠다고 약속하여라. 단순히 가문을 일으키는데 그치지 말고 나라를 위해 힘써라. 연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사옵니다, 전하. 좋다. 그럼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하노라. 그리고 왕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연희의 아버지 이 판서에게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라. 과거에 낙방한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적어도 보증으로 인한 재산 손실은 국고에서 일부 보전해 주도록 하겠다. 황송하옵니다. 한 달 뒤 이선과 연희의 혼례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한양 전체가 축하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백성들은 연희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저런 지혜로운 여인이 있다니. 우리 같은 백성도 머리를 쓰면 출세할 수 있는 거구나. 혼례식장에서 연희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희야, 내가 우리 가문을 살렸구나. 아버님,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큰언니와 작은언니도 기뻐했습니다. 막내야, 정말 자랑스럽다. 언니들, 이제 좋은 곳으로 시집 보낼 수 있을 거예요. 혼례를 마친 뒤 이선은 연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많은 것이 달라졌소.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무엇입니까, 서방님? 처음 나를 봤을 때 정말로 계산만 했소?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소? 연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계산이었어요. 하지만 서책방에서 서방님이 책을 고르시는 모습을 보고 찻집에서 서방님의 따뜻한 시선을 느끼고 어느 순간 진짜로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더 떨렸어요. 이건 계산이 아니라 진심이 되어버렸구나 하고요. 이선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랬어.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여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당신 생각만 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어.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혼인 후 연희는 이선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왕실에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북쪽 오랑캐가 국경을 침범하려 한다는 정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조정 대신들은 모두 군사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쟁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선은 달랐습니다. 전하, 혹시 외교로 해결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외교. 저 오랑캐들이 말이 통하겠느냐? 그날 밤 이선은 연희와 의논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소? 연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오랑캐들이 왜 침범하려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야 약탈을 하려는 것 아니겠소? 그렇다면 약탈할 필요가 없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무슨 뜻이오? 무역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곡식과 철을 정당한 값에 팔아주는 거예요. 그럼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침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선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렇군. 침략보다 무역이 이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로군. 다음 날 이선은 왕에게 이 계책을 아뢰었습니다. 무역이야. 하지만 저들이 받아들일까? 받아들일 겁니다, 전하.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사신을 보내 전쟁보다 무역이 이득이라는 것을 계산해서 보여줄 테니까요. 왕은 이선의 계책을 받아들였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오랑캐들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전쟁은 막아졌고 오히려 무역로가 열렸습니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이선을 불렀습니다. 이선아, 내 공이 크도다. 어찌 이런 묘책을 생각해냈느냐? 황송하오나 이 또한 제 부인 연희의 지혜입니다. 오, 그 여인이 그리 지혜롭단 말이냐? 예, 전하. 신의 부인은 단순히 가문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나라까지 살리고 있사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한양에는 새로운 소문이 퍼졌습니다. 들었소? 이선 대감의 부인이 정말 지혜롭다던데. 그럼요. 매점매석도 막아냈고 전쟁도 막았다잖소. 요즘 대감댁에서는 부인이 상담을 해준다던데요. 백성들의 고민을 들어준다고요. 실제로 연희는 일주일에 한 번 자신의 집에서 백성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낭자님, 제 아들이 공부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아들에게 공부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대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하려면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 스스로 깨닫게 하세요. 오, 그렇군요. 낭자님, 저희 시어머니께서 자꾸 제게 잔소리를 하세요.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사랑의 표현일 수 있어요. 한번 시어머니께 어머님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웁니다라고 말씀드려보세요. 그럼 잔소리가 칭찬으로 바뀔 거예요. 연희의 조언은 백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분이야. 예전에 소문을 퍼뜨린 것도 이해가 가는구나. 저런 지혜를 가진 분이라면 소문도 지혜롭게 이용할 수 있지. 그로부터 3년 뒤 이 판서댁은 완전히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연희의 아버지는 왕실의 배려로 명예직을 받았고 큰언니는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갔으며 작은 언니는 병이 나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판서댁은 지혜의 집안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판서댁 자손들은 모두 머리가 비상하다더군. 그럼요, 연희 낭자를 보세요. 여인의 몸으로 나라를 살렸지 않습니까? 어느 날 연희는 늙으신 아버지 곁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걱정 없으시죠? 그럼 다 내 덕분이다.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이 저에게 학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자라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빠들과 똑같이 공부하게 해주셨어요. 그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판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희야, 내가 자랑스럽구나. 10년 뒤 연희와 이선 사이에는 아들, 딸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연희는 아이들에게도 차별 없이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엄마, 왜 여자도 공부를 해야 해요? 딸이 물었습니다. 연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공부는 남자, 여자를 위한 게 아니란다. 지혜를 위한 거지. 그리고 지혜는 누구에게나 필요해. 그럼 엄마처럼 저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물론이지. 내가 원한다면 말이야.
세월이 흘러 연희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연희라는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는데 한양의 아이들은 연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런 교훈을 남겼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운명을 탓하지 않는다. 운명을 스스로 만든다. 연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녀의 지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딸은 조선 최초의 여성학자가 되었고 손녀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 판서댁은 조선 800년 역사 동안 지혜의 명문가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양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연희 낭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지혜는 대를 이어 전해지고 그 지혜는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몰락한 아가씨에서 시작해 전설이 된 한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체면보다 실속을, 한탄보다 지혜를, 운명보다 의지를 선택한 여인. 그녀의 이름은 연희. 한양 역사상 가장 영리하고 가장 당당하고 가장 사랑받은 여인이었습니다.